아닌 수박 싸움, 대장동 의혹, 특검 가나.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 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신경전이 가열이 됐는데요. 이 신경전 중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보니까 수박을 놓고 신경전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수박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네. 이재명 예비 후보는 지난 21일 1일이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내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가하던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도대체 수박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나 살펴봤더니요. 수박이라는 단어는 극우 사이트에서 5.18 때 머리에서 피 흘리는 광주 시민을 조롱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는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장동 의혹은 전면 반박하면서 수박 표현을 우회적으로 쓴 건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낙연 캠프 내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이게 네. 이제 보니까요. 이전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 쓰는 거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수박 표현을 쓰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자,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후보 측 반응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이낙연 후보에서 이 반응을 내놓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왜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수박이란 말을 쓰기 전에 이낙연 캠프에서 이 수박이라고 이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수박이라는 게 겉은 초록색인데 속은 빨갛죠. 그러다 보니까 겉은 파란색 민주당인데 속은 빨간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이 일부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캠프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비판하는 이런 용어로 쓰였었던 건데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이런 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5.18 희생자들 이 비하하는 말 아닙니까라고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직접 수박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라는 거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히 놀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표현인데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본인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놀랐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 겉과 속이 다른 예로 말씀드린 거를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만 또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수박이라는 표현 우리가 보통 많이 쓰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도. 네. 그게 이제 겉은 민주당인데 말하는 거나 이 속은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수박이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요. 예. 오래전부터 쓰던 표현인데 네. 이거를 호남과 연결시켜서 네. 이렇게 무슨 그 호남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또 무슨 네, 이 과도한 해석이자 이 공격이다.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두 양측의 반응을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명락대전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자, 이동석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 그리고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같이 참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수박 논란에 황교익 씨도 가세를 했는데요. 황 씨는 나도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 여러 번 당했다. 그래서 하는데 수박이 일베 용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일베 전문 용어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일베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예비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추미애 예비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이재명 예비 후보에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을 빙자해 민주당 경선장으로 끌고 와 내부 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낙연 예비후보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박 논란은 손중성 검사에게 뒤집어 씌워 깃털 뽑기만 하겠다는 윤석열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그럼 궁금한 게요. 이 황교익 씨 말대로 정말 이 극우 사이트에서는 이 수박이란 단어가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수박은 일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최근 한 달간 일베 게시물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수박을 호남 비하 맥락으로 사용한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일베 유저들 역시 처음 듣는 소리라는 반응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일베를 직접 들어가 봤더니요. 나 그간 일베 헛했나? 그러니까 일베를 그동안 내가 뭘 한 거냐 이런 글이 올라왔었고요. 수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 이런 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베를 정면 겨냥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일베에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광주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이 있잖아요. 네. 무등산 수박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수박을 빗대어서 호남 지역을 비난하는 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이라는 과일, 이 단어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측. 자, 민심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저 MBN이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 리포트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MBN은 지난 21일과 22일 여야 대선 후보를 놓고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4.5%로 선두권을 이뤘고 홍준표 후보가 18.2%, 이낙연 후보가 12.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별로 적합한 후보를 물어보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34.2%에 이낙연 후보가 30.2%로 오차범위내 턱밑까지 쫓아왔고 추미애 후보 4.9%, 박용진 후보 4.7%, 김두관 후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주 전 조사에서 1위로 역전한 홍준표 후보가 34.5%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30.8%로 오차범위 안으로 다시 쫓아왔습니다. 이어 유승민 후보가 10.6%로 3위를 기록했고 최재형 후보 2.5%, 황교안 후보 2.3%, 원희룡 후보 1.5% 순이었습니다. 여야 상위 주자 간 가상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할지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결에서는 이 후보 29.3% 대 홍 후보 28%로 초박빙.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 40.9% 대 이재명 후보 32.6%로 윤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대 홍준표 후보일 경우에는 홍 후보가 33.3%로 25.1%를 얻은 이 후보의 우세한 결과를 보였고 이낙연 대 윤석열 구도에서도 윤석열 39.3% 대 이낙연 26.2%로 윤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대장동 특혜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1, 2위 후보들 간의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김원미 기자.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양강, 윤석열, 홍준표 양강 후보가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라서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자, 네. 조금 전에 우리 리포트로 봤는데 정리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여야 대선 후보를 통틀어서 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 1위는 윤석열 후보 26.4%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2위로 이재명 지사가 24.5%, 1.9%포인트 차이로 이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이 그 뒤를 홍준표, 이낙연 후보가 나란히 3, 4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여권만 떼서 한번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34.2%로 1위, 2위가 이낙연 후보가 30.2%로 이 두 사람 역시 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야권만 떼서 보게 되면 1위가 홍준표 후보 34.5%, 이 역시나 오차범위 내로 윤석열 후보가 2위 30.8%인 건데 재밌는 게 양자 대결입니다. 네. 이 양자 대결 여야 1위 주자들끼리 놓고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29.3%, 28% 이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낙연 후보
후보랑 이 홍준표 후보를 좀 보게 되면 33.3% 대 25.1%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좀 이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더 높게 나오고 이제 홍준표 후보와도 이 대결을 해봤을 때 좀 더 이 큰 격차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후보의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40.9%로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유영학 교수님. 우리가 저번 전에 이제 수박 논란 관련해서 좀 짚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호남 비하 발언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이제 각축전인데 때마침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호남 경선이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MBN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의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오차범위 접전이란 말이죠. 자, 내일 모레 있을 호남 경선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전남하고 광주에서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전북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요. 그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남하고 광주가 온라인만 했을 때 네네. ARS는 이제 따로 오늘부터 다시 하고요. 39%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북은 어제 하루만 해서 한 24%. 그러니까 전북이 좀 높은 편이죠. 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고 어떻게 결정 날 건가를 호남 사람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투표장에 많이 안 갔어요. 권리당원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부담을요? 네,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연고성, 지역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장이 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여론조사라든가 봤을 때는 경쟁력에 있어서 여권의 경쟁력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는 점. 이 두 지점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라도와 전남도와 그리고 광주에서 나온 투표율이 적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전남 광주를 까는 거고 일요일 날 전북을 이제 개봉하는 건데 상당히 나와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예상은 이 도에서는 전남도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거 뭐 저의 판단은 아니고 그건 전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광주는 좀 비등하지 않겠느냐.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세대별로 좀 차이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재명으로 많이 가고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60대 이상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거고 반면에 전북은 여태까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토요일 날 주말에 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죠.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약진한다. 네네. 그러면 반전의 계기를 삼아서 이제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올 테고 반면에 기존과 같이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승세를 못 올리면은 상당히 이낙연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많이 기운이 빠지겠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고 지금 수박 논쟁과 같이 호남에서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경선판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수박 논쟁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대통령 후보 경선인데 네. 좀 국가 문제로 관해서 논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박이니 아니니 해갖고 좀 뭐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화천대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했니 안 했니보다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특히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국가를 앞으로 운영할 것과에 대한 문제로 좀 논쟁을 했다 그러면은 전 호남에서의 투표율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계속해서 공방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좀 논쟁을 하도 핫하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 갖고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민주당 경선에 더 흥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앞으로 수도권 경선까지 얼마나 좁혀서 갈 것이냐. 그런데 MBN 여론조사를 봤더니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더라. 어떻게 결과 예상하세요? 저도 그 수박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제가 하는 게 뭐 호박이 줄근다 수박 되느냐 이 정도 표현밖에 몰랐었는데 일단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5.18 희생자랄지 호남을 비하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이유가 상대방 대선 후보인 이낙연 후보 자체가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 저는 그 자체도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원래 광주 그 민심이라는 게 그 될 사람을 찍어주는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평가들이 네. 많더라고요. 제가 광주에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 이재명 지사로 흘렀던 그런 분위기가 이런 수박 표현이랄지 또 대장동 사태랄지 이게 엮이면서 기류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봉건 의원은 광주에 있는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기류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내주셨는데 글쎄요. 모레 뚜껑이 열리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수박 논쟁과 더불어서요. 그 앞서서 지금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 있죠. 바로 대장동 특혜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추석 연휴 때 이 의혹에 대해서 빗댄 글쎄요.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엄청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 덕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덕담이 이번 추석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화천대유, 이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굉장히 좀 좋은 뜻인데 과연 이 뜻으로 통용이 된 건지 직접 이 덕담을 건넨 정치인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에는 네. 화천대유 하십시오. 천하동인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휴 끝날 무렵에는 많이 퍼져가지고 돈벼락 맞으시라고 그런 이제 전 국민 인사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 저도 SNS 문자 이런 안부 등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화천대유가 아니라 천하동인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에 돈을 넣으면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 화천대유의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천하동인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설계가 도대체 어떤 설계가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일확천금 사건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바로 네. 이 이재명 지사랑 관련된 의혹,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참여한 업체들의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두고 이 화천대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은 투자금으로 1,000배 넘는 수익 얻으세요. 다시 말해서 돈벼락 맞으세요라는 이런 덕담으로 이번 추석에 이 통용이 됐다라는 건데 실제 이런 덕담 아닌 덕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얼굴을 넣어서 마치 패러디 하듯이 이렇게 많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진중권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직접 이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화천대유 하세요. 천하동인 하세요. 자, 원희룡 후보는 이게 대박나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경쟁자 입장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빗대서 덕담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화천대유, 이 천하동인 하세요. 자, 이렇게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등등 해서 경쟁자들을 비판을 해요. 나머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이 후보들도 이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홍준표 예비후보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예비후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홍 예비후보는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영화 아수라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화 아수라는요, 각종 비리와 위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의 불행한 최후를 그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 그다지 반갑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진 상황실장은요,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건 연산군이었다. 무야홍이 아닌 연산홍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야말로 홍준표 예비 후보를 폭군에 빗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도 대장동 의혹에 가세를 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제가 그동안 현 정부의 그 사정 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것도 만들어가면서라도 하면서도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때는 이런 사정 기능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에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또 이것을 전부 총괄 지휘하는 청와대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과거에 벌어졌을 때는 국가의 사정 기능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 네, 윤석열 예비후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편이 아닐 경우에는 가차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 편일 때는 딱 거기에서 스톱을 한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렇게 대선 주자뿐 아니라요.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아주 이번 의혹에 대해서 총 공세를 펼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의 의원 104명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3명 이 전원 전체 차 앞에서 이 107명의 의원들이 이 특검 요구서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 특검법이 실제로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만큼 약 한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특검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선 이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각종 스캔들을 묻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의혹을 더 꺼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공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반박 같이 들어보시죠. 2014-15년 당시에는 미분양에다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요구하던 부동산 침체기인데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특검인이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기존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TF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화천대유라는 빨대를 꽂은 후 천화동이라는 이름으로 정권회사 신탁의 탈을 쓰고 공공개발 사업에 침투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장동의 개발 이익 수천억 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수천억 원 그럼 누가 가져간 겁니까? 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 이런 게 저질 정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도 이 지사한테 힘을 보태서 한 말이 이 의혹의 등장인물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회사에 다니고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막대한 월급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 교수님, 이 대장동 특혜 의혹 몸집인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는 저질 정치라는 얘기를 했고 그전에는 공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진중권 전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에서 이미 내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박범계 장관이 검찰에서도 수사 배당을 해서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이미 그 화천대유의 분배 문제, 배분 문제 거기에 지금 고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어떻게 돈을 끌어왔느냐, 그리고 천화동 1호부터 7호까지 어떻게 나눠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자본 흐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경찰의 수사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1, 2주 정도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얘기는 밝혀질 것 같아요. 밝혀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쭉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위 후보고, 1위 후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간 어떤 그 자산 관리회사 화천대유라는 이 부분이 국민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 저는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갔는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그 연관이 없겠어? 뭐 그런 어때까지 부동산 개발업에는 항상 누가 껴 있었으니까 네.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껴 있으니까 그러한 연상적인 부분들, 연상을 통한 의혹 증폭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물론 경찰 수사가 나와 봐야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뭐 이쪽에서도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 공격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전에 뭐 신영수 전 의원이라든가 원유철, 뭐 박상도 의원이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름만 나왔을 뿐이죠. 그렇죠.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아는 예. 것이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이 전당 쪽으로부터 서고 있단 말이죠. 네. 처음에 이걸 좀 출발하면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장기표 후보가 그거를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인가요? 예,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를 무죄를 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무죄한 법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갔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법리를 봐야죠. 그 사람이 왜 무죄를 냈는지 법리에 대해서 문제를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모를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다. 그 김 씨라는 대주주라는 사람이. 근데 머니투데이 언론사에서 근데 성남지국 기자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 갔다라고 또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직 근거라든가 야당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사실 안 나온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연관성에 대한 의혹만 그렇죠. 이제 나온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당이.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엄청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측도 마찬가지지만 야권 후보들 다 그냥 뭐 홍준표 후보는 이제 대장동까지 가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정치 공세의 장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에 봤을 때는 성공했죠.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이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실제로. 그건 정치적 성과예요. 네.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사실상 이러한 개발 부분이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뿌리가 안 뽑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LH 사건 부동산 투기나 의혹 났을 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했지만 수사하고 땡이에요. 그다음엔 이어지는 게 없어요. 저도 걱정되는 거는 이런 지역개발 문제, 앞으로 지역개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니까. 그런 지역개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그럼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공세하다가 아니면 끝. 뭐 있으면 뭐 누가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면서 실제로 이런 부동산 개발에 대한 특혜라든가 불로소득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점이 좀 걱정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정면 돌파 의지 득이 될지 악재가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